자, 담보물권이겠습니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이제 제한물권 중에 하나죠. 어떤 담보물권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데 물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담보물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권. 그런데 이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요거는 채권과 관련된 목적물을 채권 변제 시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 거절권. 그러니까 그 물건을 딱 채권에 관해서 물건에 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그 물건을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는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거 짓고 있는 옆에 딱 지나가 보면은 편말로 딱 써 있죠.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그 얘기는 그 건물에 관해서 그 채권이 발생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결련성이 있다. 이게 뭐예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이겁니다.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공사대금, 이거는 그 목적물 때문에 생긴 게 맞죠? 그러니까 공사대금은 유치권이 행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컨대 내가 뭐 강아지 같은 것들 이렇게 뭐 치료를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개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치료하면서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 치료비를 안 준다. 그러면 강아지를 유치하는 거죠.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변제기는 도래해야 되겠고, 당연히 점유를 시작할 때 적법한 점유여야 되겠죠. 그렇죠? 간접 점유, 직접 점유 다 상관이 없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죠. 그리고 배제, 특약 가능해요. 유치권, 내가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 행사 안 하겠다 할 수 있겠죠. 자,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그냥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담보물권 중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유치권이,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셉니다. 누가 오더라도 안 내줘도 되니까. 그렇죠? 간이 변제 충당권, 요거 과실수취권, 요거는 그 유치물을 갖고 채권에 직접 충당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과실을 수취했을 때 그걸 우선해서 내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목적물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 필요비나 유익비가 들어갔다, 그럼 그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치권자도 그 물건을 보관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잘 보관해야 된다 이거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기본적인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멸은, 자, 일반적인 소멸 사유, 뭐 채권의 뭐 변제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특유한 소멸 사유는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어요. 이거 뭐냐? 채권자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야야야야 너 이거 유치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고요. 다른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래 놓고 뭐 걔는 데려갈 테니까 자동차를 대신 맡기겠다 뭐 이런 거 오케이 하면 될 수 있고요. 점유를 잃게 된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자, 저당권은 돈을 은행에다가 빌려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고 내가 돈을 빌리고 그래서 내가 갚아나가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저당권이죠. 저당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다 이겁니다. 은행이 내 집에 와서 살진 않잖아요. 그죠? 점유 없이 설정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자, 성립은 당사자가 설정 계약하면 돼요. 등기하면 되고. 그리고 피담보 채권은 내가 빌린 돈,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이거죠. 금전 채권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돈 빌리니까 이거 저당권을 해줬겠지만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돼요. 나중에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이면 다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도 돼요. 지금은 발생 안 했지만 나중에는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이면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도 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일반적인 그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그 피담보 채권 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는 원금 거기다가 이자 요건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위약금을 약정했을 땐 그 위약금 지연 배상을 정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1년분만 저당권으로 우선 변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행 비용 이건 뭐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으로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목적물은 자, 목적물 등기한 목적물에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부합된 물건과 종물 요거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과실은 저당권자가 수취하는 저당권 설정자가 수취하는 건데 언제부터 저당권자가 권리를 갖냐면 압류 후부터 압류부터는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 못해요. 압류한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경매, 일괄 경매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나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할 때는 빈 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버렸어. 이럴 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제3자권은 안 돼요. 그리고 우선 변제 받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저당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초지로부터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다른 채권자보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되어 있는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 같은 사람,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전세를 들어온 사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요. 이런 사람들의 권리가 있다. 예. 이 사람은 자기가 경매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저당권이 돼 있는 건물에 저당권 금액을 까고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당권 금액을 까고 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저당권이 경매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집을 잃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낙찰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자한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예컨대 그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훼손할 것 같다 그러면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권은 행사가 안 돼요. 왜? 점유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는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그 저당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내가 저당권자인데 이 저당물의 목적물을 이렇게 훼손했다. 그래서 저당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로 저당 목적물이 감소했다 그러면 담보물 내놓으라고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한이 상실하게 되면 즉시 변제 청구권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또 피담보 채권의 소멸은 당연히 변제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자, 계약법 총론이에요. 계약법 총론. 자, 제일 처음에 계약법 총론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계약의 성립이죠.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되겠죠. 이렇게 서로 대립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딱 합치가 돼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거는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예요. 요게 합쳐져서 계약이라는 게 딱 만들어지면 이게 법률행위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달라요. 계약이라는 게 법률행위인 거고 계약의 내용인 의사표시는 그냥 요것들입니다. 구성 부분, 그죠? 요거는 법률 사실들이에요. 법률 사실들. 자, 청약은 뭐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뭐가? 상대방이 승낙자가 오케이,
하면은 바로 계약이 완벽하게 딱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두리뭉실해서 상대방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청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대방의 지배 범위 안에 도달하고 나면 철회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상대방한테 청약을 하면서 너 승낙할지 말지 시간을 딱 정해줄 테니까 요 기간 내에 해줘. 이거를 존속기간이라고 불러요. 청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승낙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안 하게 되면 승낙을 거절한 걸로 보는 거죠. 만일에 승낙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영구무한이냐? 그건 아니고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승낙은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불가능하고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 기존의 청약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가 새롭게 청약하는 겁니다. 연착된 승낙도 승낙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청약으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청약과 승낙이 딱 맞아지. 대화자간이다 그러면 승낙이 의사표시 그 청약자의 귀에 딱 도달하면 바로 성립하는 거지만 격지자간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한테 발송하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발신주의상 발송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기타 방법에 의해서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도 있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도 있는데 교차 청약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동일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서로 알지 못한 채 상대방한테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 도달한 걸로 딱 체결이 됩니다. 양청약이 서로 간에 도달했는데 이 중에 늦게 도달하는 게 있겠죠? 그 늦게 도달한 것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내가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의사표시가 있다고 봐주는 거죠. 그러면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게 되면 계약을 성립하는 걸로 봐요. 유료 주차장에 내가 주차를 하는 행위. 그러면 이 행위로서 내가 그 주차장의 청약에 대해서 내가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에 과실 책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계약이 성립할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할 시점으로 딱 보는 거죠. 그래 봤더니 계약 성립 시기 이전에 이미 원시적 불능이에요. 안 됩니다.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의사표시자가 요게 되는 줄 알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어때요? 쓸데없이 계약한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원래 하면 안 되는 원시적 불능이니까 하면 안 되는 계약을 하게 만든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해 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된다.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봐요. 신뢰이익이라는 건 상대방이 헛걸음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믿은 부분에 그렇게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뭐 계약서 작성비랄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다 그러면 자문비랄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행이익보다 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고 그리고 전부 불능일 때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되고 예컨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부만 불능이었다 그러면 담보책임으로 해결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대법원에서는 인정하네요.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한 계약 파기 이런 것들은 그냥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지 계약 과실 책임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 학자들은 요 부분 요거를 교섭 단계에서 일방의 부당 파기를 불법행위 책임으로 안 하고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보면 입증 책임 때문에 그래요.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쨌든 거대하게 보면 계약상 책임이기 때문에 이 입증 책임이 채무자한테 있습니다. 돈을 물어줘야 되는 사람한테 있어요. 자기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면 채권자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받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입증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차금으로 보는 거죠. 계약 성립할 땐 문제가 없다가 계약을 이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 때문이다. 이거는 채무불이행으로 부르고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만일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예컨대 내가 집을 팔기로 했는데 내 잘못 없이 집이 홍수로 다 틀어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 잘못이 없는 거죠. 요건 뭘로 해결하느냐? 위험부담으로 해결을 합니다. 위험부담에서는 채무자 부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부담, 이 채권계약에서는 채무자는 누구라고 하냐면 매매계약에서는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로 부릅니다. 물론 매매에서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반대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일방이 채권 채무 다 갖고 있어요. 쌍방이 다. 그죠? 그럴 때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부르는 건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채권자고요.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채무자 부담주의다 그러면 이 매도인이 자기가 그 물건의 훼손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수해야 되고 상대방한테는 반대급부, 즉 돈을 달라고 못한다 이 뜻입니다. 반면에 채권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채권자가 그 잘못을 해서 이 집이 이렇게 멸실됐거나, 그죠? 아니면 이 채권자 지체 중에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물건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정해놨는데 채무자가 갖고 갔어요. 근데 안 받겠대. 그래서 채권자가 지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멸됐을 때 이럴 때는 다 채권자 부담주의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기의 돈은 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동시행위양변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이라는 건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럴 때 동시행위양변권이라는 것은 자,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 지 의무는 안 해. 그러면 내 것만 달래. 그럼 나는 야, 네가 할 때까지 나도 안 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동시행위양변권입니다. 상대방이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나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동시행양변권이에요. 이 동시행양변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나왔다. 예컨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거 동일한 쌍무계약이잖아요. 이럴 때 매수인 쪽에서 야 등기 내놔 이러는 겁니다. 잔금은 안 주면서.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네가 잔금 주면 내가 등기 줄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겁니다. 다만 별개 약정으로 각자 채권 채무가 발생했어도 이걸 약정으로 동시행 관계를 묶어도 돼요. 그것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 할 일은 안 하면서 나만 달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거절하는 겁니다. 네가 할 때까지 나도 안 해. 오른손 왼손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동시행양변권이다. 동시행양변권이 되면 내가 안 해주더라도 이행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행지체 책임이 안 빠져요. 상대방도 안 빠집니다. 자, 그렇게 돼요. 만일에 소송을 하게 된다. 일방이. 그러면 상환급부 판결. 채무자는 뭐를 받음과 동시에 뭘 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와요. 자, 위험부담은 아까 봤다시피 위험부담은 그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자, 계약을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시 이전의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문제 삼고 자, 제대로 성립은 했습니다. 근데 이행기까지 요 기간 동안에 뭔가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후발적 불능된 사유가 당사자한테 책임이 없어. 예컨대 천재지변 이런 걸로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응? 뭐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서 집을 다 날려보냈어요. 이럴 때는 그렇죠? 내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 귀책 사유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채무자 부담주의다. 자, 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구다? 매도인이다. 매도인 부담주의다. 즉 매도인이 그 물건의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물건이 부서졌죠. 그러니까 감수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반대급부를 요구를 못한다 이 뜻입니다. 자, 반대로 채권자 부담주의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날짜가 있어요. 나는 이행하려고 이행기에 딱 갖고 갑니다. 등기서류하고 다 갖고 왔어.
근데 상대방이 잔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상대방 지혜체에 빠진 거죠. 자, 뭐 그러면은 나는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잔금 줄 거예요?" "일주일만 기다려 달래." "좋다. 일주일 내에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상관에 집이 다 타버린 겁니다. 이럴 때는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불능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상대방이 돈을 줘야 돼요. 이 다 타버린 거 가져가고. 그리고 또 채권자가 지가 불냈어. 계약 요 중간에 지가 불냈어, 지가. 그러면은 지가 불냈으니까 불낸 거 지가 가져가고 돈은 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게 계약법 총론이고요. 여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보통은 청약자와 승낙자, 양당사자의 대립만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명이 더 낍니다. 누구냐? 계약 당사자 말고 수익자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낀다 이거죠.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예요. 근데 여기에 제3자가 하나 더 껴요. 근데 이 제3자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수익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는 게 이걸로 공부하시면 제일 좋죠. 이걸 보험 계약자 이렇게 불러요. 보험 계약자. 여기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를 법률 용어로는 보험자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보험 수익자. 예. 이게 현실에서 제일 많죠. 그리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 근데 이 사람이 등기는 넘겨줄 테니 매매 대금은 제3자한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납니다. 수익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합니다. 보험이라고 볼 때는 자, 생명보험을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컨대 뭐 삼성생명이든 흥국생명이든 가겠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한테 사망보험금으로 1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보험료를 내겠소. 계약을 뭐 하겠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 계약을 하고 이게 보험계약자고 죽어야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사망보험금이. 그러면 죽는 사람 보험사고가 발생할 당사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피보험자라고 불러요. 피보험자. 보통은 아버지가 뭐 든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돼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수익금을 얘한테 딱 줍니다. 그렇죠?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 둘 간에만 계약 당사자고 얘는 그냥 수익만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요 둘 간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요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수익자가 됐을 때 이 둘 간에 뭔가 관계도 있겠죠. 요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르는데 이 대가관계의 문제는 요 둘 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요거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요거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제3자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이 사람 낙약자한테 내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받겠소, 수익을 받겠소 그런 얘기를 해야만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자기의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권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제3자가 내가 권리를 받겠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확정적으로 권리가 취득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둘 간에 이걸 없애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둘이 했던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나 그러는 것들 해제되거나 취소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수익의 의사표시 했어도 그냥 다 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제3자, 저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 요건 행사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라는 건 계약의 해제. 당사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계약 성립 당시부터 아예 없었던 걸로 만들자. 이게 계약의 해제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소급은 언제까지 소급? 계약 성립 시로 소급입니다. 자, 계약 해제권은 크게 두 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자, A, B, C, D 이런 사유가 있으면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약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약정 해제권 이렇게 부르고, 뒤에 걸 법정 해제권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 법정 해제권이겠죠. 약정 해제권은 당사자가 계약 성립 시에 뭐 이런 조항을 썼어요. 매매 계약을 하는데, 자, 물가 상승률이 뭐 50%가 넘으면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런 조항을 뒀는데 계약 이행할 때쯤 보니까 100%가 됐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그냥 야, 이 조건에 달성됐으니까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이거는 누가 잘못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법정해제권은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요게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자,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 한 거. 불완전이행은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상당한 시간을 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고요.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이행불능은 할 수 없으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기회를 줘봤자 소용이 없어. 즉시 해제할 수 있고요. 불완전이행은 하긴 했는데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류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인 것, 그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때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고, 만일에 기회를 줘봤자 소용없는 거, 그거는 즉시 해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너 이런 사유 있어, 이행지체, 그럼 내가 상당한 시간 줬어, 근데 너 안 했어, 그러니까 해제야,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해요. 계약 성립시로 뿅 들어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거죠. 문제는 제3자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계약에 터잡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럴 때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면 보호해줍니다. 선의 제3자 보호해줘요. 보호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아요. 자, 만일에 이런 제3자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원상회복 해줘야 되고, 갖고 있는 거 원물 받았던 거를 그대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만일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이자는 가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이건 이행이익배상은 뭐냐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서 이행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시세차익도 포함입니다. 자, 그런 이익을 배상해줘라. 이게 이행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그 매매교환 임차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계약법 강론은 잠깐 쉬었다가 이거 조정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